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2월에 나온 따끈따끈한 신간 빌 게이츠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자 빌 게이츠는 20년 전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은퇴하면서 아내 멜린다와 함께 운영하는 게이츠 자선재단을 통해 세계 보건과 미국의 교육 문제에 집중하던 중 전 세계의 10억 명의 사람들이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받지 못한다는 것과 그중 절반가량이 사하라 사막 이남의 남아프리카에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들에게 저렴한 에너지는 밤을 밝혀주는 불빛, 농사일에 쓸 수 있는 비료, 집을 지을 수 있는 시멘트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문제는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즉 무언가를 기르거나 만들거나 여기저기 이동하는 등 모든 활동에 필요한 대부분의 에너지는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현대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인데, 이 말은 사람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기도 하지만, 계속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는 재앙이 되고 말 것임을 알게 되면서 기후 문제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자는 10년 전부터 물리학, 화학, 생물학, 공학, 정치학, 경제학, 재무학 등 각기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을 연구하면서 이 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를 달성해야 하는 이유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이미 적용되고 있는 기술들을 소개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보다 혁신이 필요한 분야와 정부, 기업,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실가스는 어떻게 온난화를 초래하고 어떤 피해를 입히고 있는지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까? 태양에서 방출될 에너지 중 파장이 긴 에너지가 온실가스로 불리는 이산화탄소나 메탄 등 특정 분야와 충돌하면 열을 발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1850년대 이후 화석 연료를 태우는 등 인간 활동에 의한 결과로 급격하게 증가해 왔는데요. 우리는 이미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 지구의 온도를 최소 1도 상승시켰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멈추지 않는다면 21세기 중반 지구의 온도는 섭씨 1.5에서 3도 상승할 것이고, 세기 말이 되면 섭씨 4에서 5도가량 상승할 것이라고 합니다. 공룡이 살았던 시절 지구의 평균 온도는 지금보다 4도씩 높았을 뿐이고, 이때 북극권 북쪽은 악어도 살았다고 하니 감이 좀 오시나요? 이러한 기온 상승은 지구 표면의 물이 대기로 증발해 파괴적인 폭풍, 허리케인, 홍수로 인프라를 파괴할 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는 뜨거워진 공기가 토양의 수분을 감소시켜 심각한 가뭄과 산불을 일으킵니다. 또 북극의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많은 도시들이 실질적으로 가라앉고 있으며, 방글라데시처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특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식물의 서식지가 줄게 되면서 밀, 옥수수, 고기와 유제품, 해산물 등 식량난의 원인이 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더워질수록 말라리아를 포함해 곤충이 옮기는 질병이 도처에 발생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열사병으로 죽는 사람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기후변화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10억 명의 사람들에게 훨씬 혹독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리아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된 최악의 가뭄 때문에 약 150만 명의 사람들이 고향에서 쫓겨나 도시로 이주했으며, 이는 2011년 발발한 내전의 씨앗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적정 수준의 온난화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21세기 말이 되면 망명 신천자는 매년 45만 명이 발생하고, 2080년이 되면 곡물 수확량이 낮아져 멕시코 성인 인구의 2 내지 10%가 미국 국경을 넘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21세기 중반까지 기후변화는 코로나19만큼이나 치명적일 것이며, 2100년이 되면 5배나 더 큰 사망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활동이 줄어들면서 오랜만에 맑은 하늘과 생태계의 일부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 모두 경험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수백만 명의 사람이 죽고 수천만 명이 실직의 대가를 치른 반면 온실가스는 고작 5%밖에 줄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매년 510억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고, 배출된 온실가스의 5분의 1은 만 년이 지난 뒤에도
계속 대기권에 남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온실가스를 제로로 만들 수는 없지만 더 늘어나지 않도록 배출되는 양과 제거되는 양이 같아지는 탄소 중립 상태로 만드는 게 목표이나 세계 인구는 또한 계속 늘어나고 있어 21세기 말이 되면 100억 명이 예상되고 인구 증가의 대부분은 탄소를 많이 사용하는 도시에 집중되고 있으며 중국, 인도, 나이지리아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성장에 힘입어 2060년까지 40년 동안 매년 뉴욕시와 같은 규모의 도시가 세워지는 것과 같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정말 상상이 되십니까? 205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 수요는 50% 증가할 것이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기후재앙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정치적 장애물을 생각하면 산 넘어 산으로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 세계 190개국이 배출량을 제한하기로 합의한 2015년 파리협정은 세계적 협력이 가능하다는 신호탄이 됐고 각국이 감축 조약만 준수해도 2030년까지 현재 배출량의 12% 미만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연간 배출량 510톤의 온실가스의 배출 원인은 무엇이며 배출량의 얼마를 차지할까요? 전기를 생산하는 데 27%, 시멘트, 철강, 플라스틱 등 무언가를 제조하는 것이 31%, 동식물의 사육과 재배의 19%, 교통과 운송의 16%, 냉방과 난방의 7%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 많은 생산 활동을 하는 데 쓰이는 에너지로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깨끗한 전기를 화석 연료를 대신에 쓸 수 있을 만큼 얼마나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많은 기술적, 정치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석 연료는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모든 전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데요. 동일한 양의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단지는 5배에서 최대 50배 더 많은 땅을 필요로 하고 풍력 발전단지는 태양광 단지보다 10배 더 많은 땅을 필요로 하며 그것도 지역 특성에 따라 제한적이고 계절에 따라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018년 MIT 연구진은 미국에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거의 1000개에 달하는 시나리오를 분석했고 그중 가장 싸고 유일하게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밤낮 계절에 상관없이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 원자력으로 결론이 났으나 우리가 알고 있듯 구소련의 체르노빌 사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건 등 큰 사고의 안전에 대한 우려와 원자력의 원료인 우라늄이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점, 그리고 핵 폐기물의 위험성 등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원자력으로 인해 자동차나 그 어떤 화력 연료보다 훨씬 적은 수의 사람이 죽었고 우리가 자동차가 위험하다고 운전을 그만두고 자동차를 버리지 않고 혁신을 통해 자동차를 더 안전하게 만들었듯이 원자력 문제도 그렇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창업한 차세대 원자로는 핵시설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포함한 다른 종류의 연료로 가동되고 훨씬 더 적은 양의 폐기물을 만들어내며 완전히 자동화가 되어 인간의 실수가 개입할 여지가 없으며 지하에 지어 외부의 공격이나 침입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안정성 부분에서는 원자로의 온도가 일정 수준 이상 높아지면 물리학의 법칙에 따라 사전에 핵반응이 늦춰져 온도가 높아지는 것이 방지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이 디자인은 실행되고 있지 않지만 미국 정부와 협력해 첫 시제품을 제작할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대체 에너지와 기술들이 이미 많이 개발되어 있다는 것이 책을 읽으면서 과학의 발전에 경외감이 들 정도였지만 탄소를 발생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한 기회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많은 혁신들이 필요한 상황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분야는 어떨까요? 시멘트를 만드는 데 필요한 탈산 칼슘을 얻으려면 석회암을 태워야 하는데 이때 탄소가 배출됩니다. 1톤의 시멘트를 얻기 위해 1톤의 탄소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또 시멘트와 파트너십을 이루는 강철의 경우 1톤에 생산할 때 1.8톤의 탄소도 얻게 됩니다. 그에 비하면 플라스틱은 탄소 배출이 미약하지만 마찬가지로 휘발유, 석탄, 천연가스를 정제하면서 만들어지므로 탄소 발생을 피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육과 재배에서는 어떻게 탄소 배출이 되는 걸까요? 예를 들어 닭고기를 얻기 위해서는 닭에게 2배의 칼로리를 먹여야 하고
돼지고기를 먹을 때 우리가 얻는 칼로리의 3배를 돼지가 먹어야 하고 1칼로리의 소고기를 얻기 위해서는 6칼로리의 사료를 먹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고기를 많이 먹을수록 더 많은 식물을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구 증가량을 생각했을 때 지금 생산하는 식량보다 더 많은 양을 생산해야 하는데 지금 사용하는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기후재앙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2100년이 되면 세계 인구는 100억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에 충분한 식량을 얻으려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3분의 2 정도 더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를 비롯한 반추동물의 똥도 온실가스의 큰 배출원이라니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사료, 비료, 품종 개량에 대한 혁신 기술도 필요하고 대안으로 식물성 고기가 새로운 산업군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동시에 음식 낭비를 줄이고 육류를 덜 먹는 등의 식습관 변화도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통과 운송, 냉방과 난방 관련해서도 가능한 전기로 대체하고 그 외에도 저렴한 대체 연료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혁신이라는 단어를 무수히 반복하면서 기술의 혁신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 혁신과 기업과 처음부터 파트너십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개인도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 소비를 선택함으로써 기업의 생산 방향을 유도하고 유권자로서 한 목소리로 기후변화 정책을 요구해서 정치인들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동안 막연하게 알았던 기후와 에너지 문제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사실 탄소 배출의 가장 큰 나라는 선진국과 중간소득 나라인데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건 탄소 배출이 가장 적은 저소득 국가임을 다시 확인하면서 우리 모두의 책임을 무겁게 느끼게 됐습니다. 나의 탄소 발자국을 어떻게 줄여갈지, 교회라는 공동체도 사회에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규모의 조직인 것을 생각해 볼 때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